시간이 빨리 가요. 스토리텔링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뇌과학 지금 파주 도서관 강의가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4시간이잖아요. 총.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인공지능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미래 일자리만 얘기해도요 조금 피상적이에요. 잘 다가오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뇌과학만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할 시간이 없으면은 또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또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뇌과학적인 베이스를 지금 다 깔아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후속 유전학 아주 중요한 부분들. 자기 자신이 혁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깔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이 암울한 인공지능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진짜 엄청나게 이거는 너무 암울해 진짜. 자 일단 이거 또 충격받았는데 UN 미래보고서 2050 모든 인간은 100% 실업자가 될 것이다. 물론 0.5, 0.5나 뭐 1, 2%는 실업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은 실업자가 될 운명을 맞이했다. 시간 문제라는 게 시간 문제. 모든 인간은 실업자가 된다가 시간 문제예요. 제가 그 왜 그런지를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공약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 이건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거고 그 사람들이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심각해지냐면은 2023년, 2024년부터 심각해져요. 그게 이제 그 레이 커즈와일인가 다니엘 핑크인가가 특이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능가하는 시점을 처음에 2030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 2024년으로 6년을 앞당깁니다. 그게 2024년이에요. 근데 2024년, 2025년은 어떤 해냐면은 로봇 업계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로봇 가격이 엄청 싸진다. 휴대폰 가격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공지능의 가격.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두 가지가 공짜가 됩니다. 에너지하고 지능이 공짜가 돼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컴퓨터의 발달 속도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어떤 학자가 뭐를 발표한 적이 있냐면 가까운 미래에 전 지구인의 두뇌를 모은 것보다 더 용량이 크고 더 영리한 인공지능의 가격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랬냐면은 1불인가 10불인가. 그러니까 돈이 1,000원인가 10,000원인가를 주면 전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엄청난 지능이 공짜가 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공짜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그 상황. 지능이 공짜가 되어가고 있고 에너지가 공짜가 되어가고 있어요. 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때문에 공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효율이 앞으로 2,000배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예측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공짜가 되고 지능이 공짜가 되면은 좀 공짜가 아닌 게 뭐가 남냐면 두 가지 정도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그게 뭐 금이든 의지든 땅이든 흙이든 이런 물질, 그리고 인간의 두뇌에 남아있는 의외적인 창의성, 이거 두 가지만 같이 와야 됩니다. 미래, 가까운 미래.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최근에 음모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왜 자꾸 북한에 욕심을 내느냐.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우라늄 광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음모론이 있었어요.
최근에 새롭게 부상한 음모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요. 북한에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 굉장히 중요한 광물질 히토류인데 북한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욕심을 내고 있대. 그게 그 북한에 묻혀있는 히토류의 가격이 약 10경 정도 된다. 10경, 그러니까 만조가 10개. 아시겠죠? 그게 10경이에요. 그럼 또 이 음모론이 있잖아요. 일본이 왜 독도에 자꾸 신발을 넣으려고 하냐. 그 음모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 메탄 수화물, 얼음 상태로 있는 메탄이 독도 근처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것 때문에 좀 그런다는 그 음모론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태양광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공짜가 돼요. 그다음에 지능이 공짜가 되거든요. 그럼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바디가 됩니다. 몸. 인간의 몸일 수도 있고 로봇도 몸이에요. 바디예요. 바디. 액션이 가능한, 물질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지능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물질의 가격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물질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능하고 에너지가 공짜가 돼요. 그리고 식량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식량이라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공짜가 되듯이 어쩌면 식량 가격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유전공학하고 태양광이 결합되면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태양광만으로도 식량이 생성되진 않잖아요. 얘네들이 땅에서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땅의 가치가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흙의 가치가. 미네랄. 어쨌건 이 지구라는 이 땅의 가치가 굉장히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공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다 공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실업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식량 생산도 다 해결되고. 자, 에너지가 공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은, 그 다음에 제가 갤러리에서, 인사동 같은데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예전에 할로겐등이었거든요. 전기세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동에 일주일, 좀 웬만한 전시장에 일주일 전시할 때 한 600만 원 정도 5, 600 내거든요. 그 중에 절반이 전기세예요. 그 중에 절반. 전기세가 엄청나게 그 조명 때문에. 여름에는 그 조명 틀고 조명이 덥잖아요. 조명 틀고 에어컨 틀고 조명 틀고 에어컨 틀고 이게 뜨거우니까. 여름에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전시장이. 지금 LED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전기세가 절약됐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공짜가 되다 보니까 자, 놀이동산에 가서 우리가 돈을 왜 내야 되죠? 전기세. 전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먹는 거하고 노는 게 공짜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암울한 실업자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미래 사회가 오고 있는데 노동이 레이버라는 것이 완전히 실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 맨 위에 노동이 실종이 되고 액션하고 워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워크나 액션 중에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워크나 액션 중에서 누구만 돈이 되냐면은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만 돈이 된대요. 예술이 됐든 노래가 됐든 뭐 만들기가 됐든 그죠? 도자기를 하든 그 어떤 SOTA라고 그래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예술적 경지를 넘어선 사람만 돈이 돼요. 그걸 넘어서지 않은 사람은 돈이 안 돼요. 그냥 액션이에요. 즉 취미 활동인 거죠. 취미 활동.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래 사회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나 물질, 그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지능은 생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의 게임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신이 창조 게임을 하는데, 빅뱅 다 해가지고 이제 별에서부터 우리 신체를 만드는 원소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뭐 그게 해성에서 왔다, 뭐 유성에서 왔다, 별 얘기가 많은데, 그 상태에서 음료수 남은 사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뭐죠? 혹시 남아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세포를 진화시킨대요. 세포가 진화되도록 하는 배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포가, 그게 파유류든 포유류든 파충류든 간에 그 세포가 지성을 가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기다리는데 그 지성을 가진 존재가 맛있다. 지성을 가진 존재가 뭐 할 때까지 기다리냐면 컴퓨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성을 가진 존재가 컴퓨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인공지능화가 된대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마지막에 뭐를 만드냐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든대요. 근데 신은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이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는 본능이 있듯이 신은 또 다른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이 양자 컴퓨터라는 가설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런 가설이 있어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지성체가 그 신이 또 다른 그 고도의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그 양자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있다.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그게 양자물리학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은 막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은 양자 컴퓨터일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막 튀어나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성들 사이에서, 물리학자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거는 가설이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의 마중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성에서, 모든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행성에서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신이 이 별과 행성을 창조할 때 그 원소와 물질 속에 지능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조금 잘 조작하면은 봐봐봐, 인간보다 영리한 인공지능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필연적이고 막을 수 없다 에서 제 이야기는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어떤 그게 시나리오일지, 인류가 정말 그 멸종, 종말로 가는지, 그런 와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참 이거 마이크 끄고 있는데 잘 들리죠?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서 45% 정도가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거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55%는 희망적으로 보고, 좀 더 많아요. 희망적으로 보고. 근데 저는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봐요. 자, 먹는 게 공짜가 되고, 에너지가 공짜가 되고, 노는 게 공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이라고 불리는 저 노동이라고, 레이버라고 불렸던 모든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돼요. 그 과도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과도기는 극심한 과도기가 제 생각엔 앞으로 50년간이에요. 50년간. 근데 이 50년 중에서 과도기라는 것이 나빠지다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빠지는 시기가 몇 년이냐의 문제인데, 그죠? 이게 최소한 25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간은 우리 자녀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인데, 우리 자녀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일단 뭐냐? 엄청난 고실업률, 8, 90%가 넘는 실업률을 맞이했는데, 아직 과학기술이 음식하고 에너지가 공짜가 안 돼 있어. 여전히 전기세를 내야 되고 여전히 음식값이 들어가야 돼. 25년 동안. 근데 그 이후에는 음식값이 공짜가 돼버리죠. 뭐 고기도, 소고기도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지금 뭐 소고기를 식물처럼 키우는 그 식물고기 기술까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직접 양육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고기가 나무에서 매달리는 그런 기술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고기 과일인 거지. 맛은 완전히 소고기인 거예요. 과일처럼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그런 기술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유토피아가 분명히 오는데 너무 힘들다. 앞으로 25년간, 30년간 그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그 틀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계에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심상정이라든가 이런 노동권의 문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치와 우리의 삶은 활동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즉, 일단은 인간을 돈이 되지 않는 활동 속에서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 도서관에 거의 뭐 1조인가 투자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직장은 없지만 돈 벌러 가진 않지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 의료복지, 그다음에 정서에 관한 복지,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의 강사, 뭐 이런 쪽이 그나마 전망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백수들이 이제 시간을 보낼 건데,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낼 건데, 그 강사들은 누가 하죠? 누가 하냐면, 자, 그 강사의 조건이 스카이 대학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의 조건은 뭐냐면은 우쿨렐레를 잘하느냐, 기타를 잘 치느냐, 그죠? 노래교실을 즐겁게 운영할 수 있느냐, 춤을 잘 추느냐,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부담 없으면서도 재밌는 것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인간의 두 종류, 제가 그래서 나눈 게 있어요. 미래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돼요. 첫째, 그냥 노는 삶. 둘째, 잘 노는 삶. 심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놀게 할 것이냐, 잘 놀게 할 것이냐. 이 화두만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미래가 거의 완벽하게 대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이 딱 나오거든요. 내 자식을 잘 놀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뭘로 잘 놀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잘 놀게 한다라는 기본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그 아이가 선택하는 것과 그 아이의 두뇌 유형과 그 아이의 기질과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도와 취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딱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앗아버리면 모든 인간은 잘 놀지 못하더라. 그냥 놀더라.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뭔가 정해놓고 학원 보내고 지금 공교육에서 성적 상위권을 올려야지, 이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25년 내에 바뀔 건데 25년 후에 딱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경쟁률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급공무원 경쟁률 이번에 아시죠? 46대 1인가? 합격률 1.8%.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구급공무원 시험이 100명 중에 1.8명만 합격해요. 구급공무원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대기업 취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요, 예전에 스카이대학 갈 정도의 머리가 돼야 합격해요. 구급공무원도. 그 머리라는 건 뭐냐면 공부머리가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공부머리가. 공부에 관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좌절을 맛보면서 영원히 망가져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고시원에서 시들어 죽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삼촌이나 자기 엄마 아빠가 구급공무원 시험 보던 때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천재가 아니면 구급공무원도 합격을 못해요. 1.8%의 합격률이 1.8%. 1.8%라는 얘기는, 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급이 50명이었다. 거기서 1등해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때 1등 했던 애도 구급공무원 합격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합격한 사람들은 정말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도 합격한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해피한 거죠. 지금은 그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공무원 사회 이렇게 가보세요. 시청에 가보세요. 젊은 애들을 딱 보면은요, 이 동사무소에 안 어울리는 애들이 앉아 있어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상류층에 막 패션이 기가 막혀. 예전에 이런 사람은 저기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은 제 압구정동에 무슨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애가 동사무소에 앉아 있어. 정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풍경이에요. 얘네들 점심 시간에 그 시청 공무원들 쫙 나올 때 젊은 애들, 최근에 합격한 애들, 굉장히 좋은 조건의 상류층 자녀들이 많아요. 구급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공부머리가 있는 데다가 긍정성, 뒷받침까지 다 되는 애들이 거기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합격 못해요. 그렇게 풍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 구급공무원이나 시키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평균적인 인간 무난한 교육을 받고 교양 독서를 열심히 읽은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잡을 수 있었던 모든 직장이 사라져요. 이게 모든 직장이 사라져요. 이 가운데가 뻥 뚫려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뻥 뚫리고 나서 뭐만 남느냐? 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자식이 공부 체질이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책을 보거나 외국어를 7개 국어를 하거나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엄청나게 다양성이 풍부해야 돼. 아니면은 지식에 있어서의 오타쿠가 돼야 돼. 지식에 있어서의 그 매니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키덜트 문화가 있죠. 키덜트.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룩만 거래하는 무슨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덕후라고 그래요. 덕후형 공부 내지는 덕후형 사업. 그래서 비록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팔아주고 술을 마시고 또는 이런 어떤 피규어를 사가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 분야를 좋아하는 500명의 키덜트가 다 야, 그 집이 넘버원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집만 살아남아요. 똑같이 어떤 술집이나 카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LP판을 틀어주는 카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는 3,000장 취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얘는 3,000장을 이 가게는 3,000장을 모았는데 저 옆집 가니까 3만 장이 있어. LP판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커피 한 잔을 해도 거기서 마셔요. 완벽한 덕후 경제의 시대가 와버려요. 미래사회. 뭐냐? 왜? 레이버는 사라지니까. 레이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논다 하고 잘 논다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LP판을 3만 장을 모은 사람은 잘 놀았던 애인 거예요. 청소년기부터 잘 놀았던 애야. 그럼 거기 가서 커피 마시는 애는 누구야? 그냥 노는 애야. 아시겠죠? 그렇게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영어 수업 학원에 안 보내고 전자기타를 가르쳤어요. 나중에 애가 문화센터 강사가 됐네. 전자기타로. 잘 노는 애. 근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 뒤늦게 전자기타라도 배워볼까 하고 왔어. 그냥 노는 사람.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코딩을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딩 배워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딩만 배워가지고. 걔가 굉장한 창의성과 문화적인 역량이 있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파트너가 인공지능이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아주 잘하는 그 장점과 인간이 아주 잘하는 장점이 만나야만이 그 사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이랑 걔는 누구냐? 인공지능이랑 잘 노는 애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로봇이 해주는 서비스, 간병 서비스라든가 무슨 도움이라든가 이런 거 뭐든지 서비스를 다 해줄 거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노는 사람이에요. 연금 받으면서 그냥 노는 사람. 그러면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냐? 잘 노는 사람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아이들의 머릿속에 더 신나게 더 잘 놀아야 되겠다는 그 덕후의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 어떤 분야로도 못 갑니다. 아시겠죠? 모든 분야에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덕후 경제의 시대라는 거예요. 덕후 경제. 그러니까 얘는 뭐 하나만 엄청나게 후벼파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고문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고문서를 누가 읽죠? 엄청난 여행 매니아나 고문서 매니아가 아니면 그걸 안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거든요. 제 책에 보면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리딩으로 리드하라 해서 그 사람이 외쳤던 게 뭐예요? 인문 고전 교양 독서. 그거 이미 인공지능이 수백 번 읽었어요. 스카이 대학 추천 도서 인공지능이 수백 번 읽었다고요. 인공지능도 융통성 있고 창의성이 있어요. 인공지능하고 뭘 가지고 대화를 하죠? 인공지능이 읽지 않았던 걸 읽은 놈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 도서를 절대 읽지
안 된 것만 읽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추천도서 500권이 있고 비추천도서 500권이 있어요. 비추천도서는 뭐 추천 안 해줬죠.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얘가 찾아가는 애만 있습니다. 그걸 일종의 그걸 목적 독서, 그다음에 그 링크, 맥락 독서라고 하는 건데 뭔가 하나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넓게 다양한 넓게 책을 읽는 애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애들은 깊게 읽는 걸 좋아하고 이쪽 애들은 넓게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넓게 읽을 거라면 그냥 한 10,000권, 20,000권, 30,000권, 한 50,000권을 읽어버려라. 추천도서 500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시너지, 그 500권의 시너지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른이 유치원생하고 뭐하러 대화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대화의 이유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모르는 걸 얘가 알고 있어야 대화의 의미가 있죠. 아니면 이쪽이다. 그럼 추천도서를 절대 읽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과 관련된 책이라든가 전쟁과 관련된 책이라든가 막 그것만 막 수천 권 읽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고문서라든가 그죠? 아직 한자로 적혀 있는데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책만 계속 읽는다거나 이거 차라리 초등학교 때 다른 모든 과목을 다 포기시키고 한자만 시켜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죠? 고문서라도 잘 읽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충 인간의 인문학적인 삶이라는 것이 다 유사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간은 어떤 시대냐면 제가 유토피아로 전환되는데 50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옥으로 이렇게 추락했다가 지옥에서 바닥 찍고 지옥 바닥 찍는 게 저는 2030년, 40년쯤 될 것 같아요. 바닥 찍고 그 다음에 또 그냥 25년간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겨우 50년 정도가 지나야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유토피아로 바뀐단 말이에요. 50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약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는 그러니까 진로지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뇌공학에서 신경고철학이 전망이 좋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 자, 좋아. 뇌공학에서 신경고철, 즉 인간이 건강한 사이보그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신경고철이거든요. 뇌공학이고 보조 의료.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보조 의료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고 우리 몸을 계속 젊게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돈은 인간이 소비하잖아요, 그죠? 지갑은 인간이 열거든요. 로봇이 지갑을 열고 막 3억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로봇은 액션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늘. 그래서 어떤 돈이 돌고 도는 건 인간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미래 경제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두뇌와 우리의 기분을 해서 쾌락을 느끼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다 압축되는 거예요. 미래 경제. 그렇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문화, 바이오, 건강. 이제 이쪽만 돈이 되고 또 한쪽은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에서 선도적인 기업, 무인 자동차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 IoT 인프라,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깐다거나 이쪽에 돈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에서 전 세계 20위에서 25위.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인공지능에 관한 특허가 미국이 6,000개면 우리나라가 300개예요. 일본이 3,000개 정도 되고요. 유럽하고 중국을 합치면 한 1,000개 정도 돼요. 인공지능 IoT 쪽에서 한국이 먹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뒤쳐져 버려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불공정 사회에서는 선진형 창의성이 안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특허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특허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그 책을 선물한 겁니다. 그 진로지도에 꼭 이용을 해주시고
혹시 이공계 갈 자녀들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미래 특허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쓴 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선도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는 게 그겁니다. 바이오 쪽에서 농업하고 심리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인공지능 부품은 좀 힘들고 우리 인간을 사이보그화 시켜주는 것 정도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능해요. 약간 그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말고 주변에 있는 하드웨어 변두리에 있는 것들은 한국에 어느 정도 뭔가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신경고철이라든가 인공팔, 사이보그로 만들어주는 데가 전망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야 돼. 한국에서 해결이 안 돼. 카이스트 정도로 해결이 안 돼. 카이스트 정도로 안 돼요. 인프라가. 여러분 서울대 공대에서 쓰는 돈하고 스탠퍼드대 공대에서 쓰는 돈의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더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학생이, 공대생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그 대학 내에 연구 인프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국과 뭐 미국, 유럽 선진국의 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시간에 외국 연구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거기서 뭔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공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안 된다. 그냥 공부로는 안 된다. 굉장한 해외의 연구소에 들어갈 정도의 한국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저기 국제중 보내고 대우내고 보내고 과학고 보내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깨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 괜히 기대심만 커지고 애 자만심만 올라가고 자살률만 올라간다. 나이 먹었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부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노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과목을 다 잘하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모든 과목을 포기하고 한자만 시켜라 이러잖아요. 지금은 우수수수가 아니라 수 양가양가의 시대라니까요. 저번에 얘기했죠. 수 양가양가 이렇게 길러야 된다니까 얘를. 뭐 하나만 잘해야 돼요. 한국에서 우리 애를 딱 본 다음에 이걸 느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내가 애를 이렇게 기르면 이 분야에서 최소한 국내 1위 아니면 세계 1위가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 종이학을 접는 종이접기에서 세계적인 1등이 되겠구나. 뭐라도 상관없어요. 얘는 화장실 청소에서 세계적인 1등이 될 것 같다. 막 허드렛 일을 막 시키는 거야, 아이한테. 막 청소를 시키는 거야. 응? 그러면 취직한다니까요. 왜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청소를 잘한다라는 게요. 이게 로봇한테 넘어가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이 인간처럼 변기 청소를 못해요. 지금. 하지만 지금 수많은 인공지능 로봇 회사에서는 어떻게 우리 로봇이 인간처럼 변기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거든요. 거기 취직하는 거예요, 걔가. 전 세계 모든 도로, 건물 모든 곳에 청소를 엄청나게 얘가 잘하는 거야. 그러면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변해가는 대기업 취업의 트렌드, 이게 2015년 트렌드거든요. 근데 2015년 트렌드만 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말도 안 돼. 우리나라 대기업 자체가 망할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취업 기준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서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어떻게 인재를 뽑는가만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업에서
인재를 어떻게 뽑는가만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식을 바라보시면 돼요. 삼성, 현대를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잊어버리세요. 다 종속되어 있어요. 외국 기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독과점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왜냐면 버틸 만한 역량이 없어요. 특화 연구에 보면 나오거든요. 역량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책을 쓸 때, 미래특허 119를 쓸 때 제가 삼성한테 이렇게 충고를 했거든요. 삼성은 전자산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 경제의 중심인 무인 자동차의 내장 IoT에서만 1등을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썼어요. 이 책에다.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인 자동차 내장재다. 이렇게 선언을 딱 했거든요. 정확하게 9개월 뒤에 이 책을 제가 삼성에 5권을 전달했습니다. 9개월 뒤에 삼성이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자동차 내장재 회사예요. 인수하고 나서 삼성전자의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 전체 자동차 시장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오직 내장재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 책에 삼성이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몰라요. 그건. 근데 확신은 얻었을 수 있어요. 확신은. 왜 안 되느냐를 제가 이 책에다 써놨거든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이 결합해도 테슬라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첫째, GPS가 미국 거다. GPS 없이 어떻게 무인 자동차를 하냐고요. 전체차 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핵심 특허가 다 미국 거예요. 한국 특허가 아니에요. 전체차를 만들더라도 팔아먹기도 힘들고 마진을 남기기도 힘들고 왜 특허 로열티를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현재 그래도 삼성이 특허가 많은 전자 쪽에서 내장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중소기업 정도로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미안한데 그래서 한국 대기업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미래를 준비시킬 때 한국 대기업을 믿지 말아라. 전 세계 1위 기업만 믿어라. 분야별 전 세계 1위 기업이 인재를 어떻게 뽑느냐만 계속 신경 쓰면서 자녀 교육을 들어가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뭐가 되냐면 일자리를 갖거나 잘 놀거나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일자리도 못 갖고 잘 못 노는 애가 돼요. 그래서 어떤 애가 되냐면 국가에서 주는 청년수당 받고 사는 애가 됩니다. 그냥 노는 애가 됩니다. 뻔해요. 굉장히 급속도로 앞으로 25년간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필연적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인간도 인공지능의 발달을 막을 수 없다. 지구가 멸망하면 막을 수 있다.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깔아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100% 실험은 막을 수가 없다. 깔아놓고 이거 마저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그쪽이고 이쪽은 막 자기가 추천도서는 절대 안 읽는 거야 얘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그 왜 아무도 대출해 가지 않는 것만 보는 애 있죠. 걔가 인공지능이랑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리딩으로 리드 당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야 스카이 추천도서 500권 봐야지. 망해버려요. 잘못하면. 그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는 안 망하죠. 자 스카이 추천도서 500권을 보고 MIT에 합격하면 안 망해.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좋은 명문대 공대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할 애가 추천도서 500권 읽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뭐냐? 자살하지 않을 가능성은 생겨요. 인문학을 알게 되니까. 인간의 삶을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도움은 돼요.
그것만으로도. 정서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죠. 그러나 유용성은 없다는 거예요. 유용성이 있는 그 레벨이 너무 높아졌다, 지금 상황이. 구급 공무원 하기도 너무 힘들어졌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유용성에 가는 일자리에 접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도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근로 이런 것도 힘들어지거든요. 줄 돈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빚지고 있잖아요. 빚으로 계속 그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자, 이쪽은 뭐냐면은 이 무난한 교육이 아니라 이 아래는 뭐냐면은 몸 쓰는 걸, 몸을 써서 서비스하는 걸 즐기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 아이가, 자녀가 즐겁게 보람되게 살게 하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계속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지저분한 거를 청소하고 몸 쓰는 걸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엄마가. 왜냐하면 미래 사회에서 복지 서비스를 하는 복지 쪽 일을 하는 공무원은요, 얘가 진심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불을 보듯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SNS 뒷조사에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봉사직을 뽑아. 근데 그 뒷조사 한다라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회사 비밀이에요. 그걸 밝힐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대기업들이 SNS 뒷조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 뒷조사를 합니다. 얘는 어떤 댓글을 달았는가, 어떤 이슈에 이걸 다 분석해버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냐? 두뇌를 분석해버려요. 두뇌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타고난 봉사자인가를 보게 돼요. 타고난 봉사자인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가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고 자라지 않는 한 이 분야의 직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선발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이쪽은 뭐냐? 얘가 이제 몸을 쓰는 걸 좋아하고 손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아해요. 감각이 좋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명장이나 예술가나 국가대표급,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는 국가대표, 김연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또 뭐냐? 이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난한 교육을 해가지고 김연아가 어려서부터 피겨스케이팅 한 거 보셨죠? 무난한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지도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얘가 뭔가를 발휘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은요, 수시 입학을 하려고 해도요, 강남 엄마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대요. 명문대 수시 입학하려고. 스펙. 그때부터 얘는 이 체험을 했었다. 그때부터 대학교 발명 동아리 형들이랑 놀았다. 공대 학교 가려고. 그때부터 뭐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했다. 이걸 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돈으로 준비하겠죠. 돈을 많이 쓰면서 하겠죠. 근데 그만큼 그래서 매월 사교육비를 1,000만 원을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가 좋아하는 게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지가 좋아하는.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 지가 좋아하는 거에 푹 빠지게 했는데 그럼 사교육비 들이지 않고 얘가 몰입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강력할 수 있어요. 미래에는. 돈 들여서 하는 거보다. 그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뇌를 검사해버린다고. 그 스타트가 엄마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강남 엄마가 많은 돈을 들여서 스타트했는지 지가 좋아했는데 엄마가 방치해버려가지고 바빠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방치해가지고 지가 그것을 계속 좋아하는 것을 아무도 그만두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좋아했는지가 두뇌에서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 스타트가 보여버려요. 얘한테. 그게 느껴집니다. 면접관들은 그걸 느껴요. 진짜 얘가 진짜 몰입한 애인가 아닌가를 느껴버려요. 최초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방아쇠 최초의 스타트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 아까 제가 이적 엄마 얘기했고, 엄마 두뇌 속에 아이들의 뉴런이 있다는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뭔가에 몰입하지 않는 엄마의 자식은 그냥 놀 확률이 거의 99%다. 엄마가 뭔가에 몰입하는 자식은 잘 놀 확률이 더 높다. 잘 놀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 그나마 있다. 5%든 10%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두뇌의 관리입니다. 내가 엄마가 엄마 삶과 엄마 두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 도서관 가니까 또 부모 교육 강의로 끝나네요. 어쨌건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5분 지났고요. 이것으로 끝내고 질문 시간이 가능하면 좀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거 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전달 좀 부탁해요. 자, 질문하고 싶은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많이 부담되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저 개인적인 3학년 아니 들리지 않으실까요? 괜찮아요. 3학년 네. 남자 네. 초등 아이를 보여줍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그 요즘에 엄마들 이야기를 보면 직접적인 이제 게임, 스마트폰을 집중하지 않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 이것이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 또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여기 다가가는 것이 되고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시선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안이 없으면, 대안이 만약에 있다. 그러니까 게임 말고 그와 유사한 정도로 좋아하는 게 있어서 내가 관심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금지하고 하는 거 말고, 금지하고 학습지 풀어라 말고, 게임을 좋아하는 것만큼 얘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게 없다. 지금 환경에서 게임만큼 쉽게 접근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임하는 동안에는 말리지도 말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라 소리도 하지 않고 그 게임 자체에만 한 보름간 굶고서 막 그걸 할 정도로 그 게임을 하는 경험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같이 하는 동생이나 친구나 형이 있어도 좋고요. 아빠나 엄마가 똑같이 해도 됩니다. 게임. 그래서 그 게임 중독을 끊었던 한 아빠는 어떤 식으로 끊었냐면은 스타크래프트 끊을 때 같이 게임을 한 거예요. 애랑. 근데 애가 핑계를 대더래요. 나 게임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돈 벌 거야. 게임 그 프로게이머 돼가지고. 핑계를 대대요. 그래? 그래서 그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 게임. 배워서 자식이랑 대결을 합니다. 몇 개월 후에. 자식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직장생활 다 하면서 이거 게임 배웠거든. 꿈이 사라진 거예요. 평소에 직장생활 하던 아빠가 자기를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프로게이머가 될 거라고 말했던 게 과연 그 아이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때는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푹 들어가게 하지 않고서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걸 느끼질 못해요. 왜 애들이 게임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못 느낄까요? 중간중간에 엄마가 끊어버리는 거야. 그만해야지, 뭐 해야지, 막 컴퓨터 꺼버리는 거야. 차라리 컴퓨터 주고 스마트폰 주고 게임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고 아이패드 주고
야, 너 그 작은 화면으로 그 게임이 되겠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아이패드 해. 막 냅둬버려. 밤에 안 자도 냅둬버려. 그럼 학교에 결석하고 아침에 지각하고 하겠지. 냅둬버려.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야지 뭐냐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거 바닥 치고 올라오는 게 가능해요. 정 다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에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황이 도저히 게임 말고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얘가 게임 말고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미치도록 사랑하는 경험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언제 줘야 되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되기 전에 3, 4학년 때가 좋아요.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제가 저 두뇌 얘기를 충분히 못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11살이 되면은 애들이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사회적인 직업과 그 존경받는 것과 주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낀대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걸 못 느낀답니다. 몸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는 국회의원이 존경을 받고 프로게이머보다는 대학 교수 되는 게 좋구나 이런 걸 잘 모른대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왜 그걸 아느냐? 부모가 세뇌교육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하는 것은 세뇌교육이에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세뇌교육. 왜 저절로 아는 나이가 오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절로 자기가 존경받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자존감의 욕구가 사회적인 맥락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게임에 푹 빠져봤던 애는 다른 것으로 빠지는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근데 3, 4학년 때 엄마가 뭔가를 사랑하는 경험을 안 줬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지를 좋아하든 구슬치기를 좋아하든 엄청나게 사랑하는 경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바닥 찍고 다른 데로 탁 튀어요. 엄마 안 되겠어. 나는 독서할래. 게임이 힘들어. 그냥 공대 과학자 할래. 이런 식으로 나 요리할래. 뭐 이런 식으로 게임 안 되겠어. 힘들어.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게이머로 붙게 만들어줘 버리는 3, 4학년 때 아예 그냥 아시겠죠?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두뇌를 부모가 잘 케어해가지고 국제중과학고 보내서 스카이대학 나오면 취직하던 때하고는 달라요. 상황이. 지금은 아주 잘 노느냐 그냥 백수로 노느냐의 그런 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뭔가를 깊이 사랑해서 아주 잘 노는 애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법이 달라진 겁니다. 3, 4학년들 푹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네. 10세 이상 노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 즐기고 생각할 수 있는 곳,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이 공존하는 곳에서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머리가 한계인지 그곳이 어딘지 예를 들어서 그곳을 좀 추천해 주시면 그런 곳이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딜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곳이 얼마나 드물겠어요.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그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책이라도 좋아하게 된다면 그나마 종류가 많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닌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이나 여행을 갈 때 가급적 장기적인 경험을 줘야 된다는 점이 좀 해법이에요. 1박 2일 체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박 2일 체험이라는 것은 1순위 체험만 하는 것에 얘가 의식이 머물다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산을 가든지 계곡을 가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가재를 관찰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재를 관찰하러 1박 2일만 갔어. 얘는 가재만 갔어. 근데 학교에서 가재 관찰 숙제를 내줬는데 엄마 아빠가 계곡가에 3달 동안 살아. 그러면 얘는 가재 관찰에 질려버려요.
가지 말고 뭐 또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분한 시간 어떤 것에서 노출을 시켰을 때만 얘는 그때부터 다양성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간식을 싸가지고 장시간 노출하는 뭔가를 체험할 때 그 환경에서 긴 시간 노출하면 애들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선택, 생각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2박 3일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체험하러 갈 때는 항상 6박 7일 정도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를 너무 잘 이용.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에서는 방학 때 제가 이런 강의도 예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6박 7일 또는 한 달 동안 어디 해외를 간다라고 했을 때 가족끼리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래서 어떻게 가라고 제가 권유하냐면 취향이 같은 엄마 2-3명이 모이거나 취향이 같은 아빠 2-3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공동육아 있잖아요. 공동양육. 일종의 공동육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 살아남기를 잘하는 아빠를 한 명 섭외를 하고 라면 잘 끓이는 아빠 섭외하고 뭐 힘 좋은 아빠 텐트 잘 치는 아빠 섭외하고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달간 보내버리는 거죠. 그 애들 한 명씩 묶어서 6명을.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엄마는 야생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왜?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맨 얼굴을 그 옆집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학 동안의 여행이 현재 우리나라가 공교육 자체가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방학을 정말 잘 이용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 장기적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여행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의 때 계속 얘기합니다. 장기 노출. 뭐든지 장기 노출하면 아이들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박물관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는 거죠. 박물관 체험을 갈 때 한국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을 뭐 2시간 만에 본대나? 유럽인들은 거의 일주일간 본대요. 일주일.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간다. 뭐 서울랜드가 됐든 에버랜드가 됐든 그거를 일주일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동산을 갈 때 자유여행권 끊어가지고 하루 만에 갔다 오잖아요. 일순위만 보여. 얘 눈에는 일순위만 보여. 바이킹 탈래 뭐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서는 오직 그 정해놓은 거에 그 한 길만 가는 두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6박 7일 동안 우리는 놀이동산 옆에 텐트를 치고 6일 동안의 자유이용권을 끊어놨다. 앞으로 우리 6일 동안 여기서 놀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순위, 3순위, 7순위, 8순위까지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 전략계획 능력이 나오는 거야. 나 이거 하고 놀 거야, 저거 하고 놀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놓친 거.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열강해주신 보리들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계속 봐주세요. 유튜브. 네, 계속 강의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음 차시가 5월 10